네, 자, 이번 시간에는 딕과 캐리 모형의 5번째 단계에 있는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의 유형을 먼저 쭉 살펴보고요. 이 평가 여러 유형들 중에 딕과 캐리 모형의 5단계 평가 도구 개발에서는 그 중에서도 준거지향 검사라는 것을 한다. 요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중에 이 준거지향 검사의 또 유형들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수행 목표 진술, 즉 여기서 제시되는 성취 행동들이죠. 그 성취 행동들에 따라서 문항의 유형들이 달라진다.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내용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볼까요? 딕과 캐리 모형 중에 5번째 단계인 평가도구 개발. 자, 이것은 목표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기능을 프로그램 참여자가 성취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문항을 개발하는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고요. 이때 문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측정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이 앞서 제시됐던 수행 목표에서의 성취 행동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수업 전략 수립을 할 건데요. 이때 그 수업 전략에서 다루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다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평가가 일관성을 유지할 때 그때 우리는 이 평가가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평가 문항의 타당성 이야기는 뭐 기본적인 속성이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전제하고요. 특히 이 평가 도구 개발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항을 검사 문항을 개발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평가 유형인데요. 이 평가 도구 개발은 평가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준거지향 검사를 실시한다라는 점입니다.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게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들어보셨죠? 뭐 형성평가, 총괄평가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평가라는 게 앞에 이름만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유형들을 제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목적에 따라서 평가를 우리가 유형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형성평가냐 총괄평가냐 하는 건데요. 이 형성평가냐 총괄평가냐 하는 것은 목적과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형성평가의 목적은 개선입니다.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것을 중간에 검토해 보고요.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뭐 내용이라든가 혹은 뭐 난이도 수준들을 조절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형성평가죠.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요. 목표가 의사결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할 즈음에 우리가 총괄평가를 보통 많이 실시하게 되는데요. 총괄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목표에 달성했다, 못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 우리가 흔히 성적을 주죠. 성적. A+, 뭐 A, B 이렇게 학점을 줍니다. 성적 또는 학점. 이게 이제 총괄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형성평가는 그러면 성적을 안 주냐?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뭔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뭔가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성적을 주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중간에 어떤 퀴즈를 보았어요. 자, 어떤 퀴즈를 보았는데 이 프로그램 중간에 시행된 그 퀴즈 이것은 형성평가일까요? 총괄평가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해서는 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프로그램 중간에 실시하는 그 퀴즈를 하더라도 성적에 반영할 목적이라면 총괄평가의 기능으로 퀴즈를 시행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 퀴즈의 결과에 따라서 성적이 안 좋으면 내가 수업 내용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참고만 한다면 그러면 그 퀴즈는 형성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퀴즈를 봤는데 수업 이 프로그램의 난이도라든가 내용을 조절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그 퀴즈의 결과를 성적에도 반영을 한다. 그러면 그 퀴즈는 형성평가이면서 동시에 총괄 평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형성평가가 따로 존재하고 총괄 평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형성평가가 되기도 하고 총괄 평가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시기. 일반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제 이걸 하냐 하는 건데요. 프로그램 과정 중에 보통 형성평가 많이 실시하고요.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우리가 보통 많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어떤 퀴즈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프로그램 과정 중에 실시하더라도 그 목적이 의사결정, 즉 성적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과정 중에도 총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형성평가냐 총괄평가냐 이렇게 구분한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는 제가 단골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건데요. 여러분 퀴즈를 내볼게요. 강의평가요. 강의평가는 그러니까 강의평가 뭔지 아시죠?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중간에 강의평가 하기도 하고 학기가 끝날 때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강의평가는 형성평가일까요? 총괄평가일까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약 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그냥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평가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목적이 이 강의평가 결과를 보고 그 담당 선생님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강의의 방법을 수정하는 그런 어떤 개선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형성평가로 활용된 것이고요. 강의평가라는 것이. 두 번째로 강의평가가 그 선생님의 실력을 아예 평가해가지고 그 다음 수업, 그 다음 학기에 동일한 강좌를 맡길 건지 말지를 의사결정하는 용도로 쓴다면 그러면 총괄평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을 때 그 평가 점수가 나올 건데요.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에 4.8이다. 그러면 그 4.8이라는 점수가 매우 우수한 성적이다. 그러면 훌륭한 선생님이네요. 그 다음 학기에도 계속 맡아주시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5점 만점에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못 맡기고 다른 선생님을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 전문가에게 컨설턴트를 붙여서 컨설턴트를 붙여서 그 선생님의 수업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강의평가는 형성평가라고만도 할 수 없고 총괄평가라고만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둘 다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인데요. 평가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눠지냐면 준거지향 평가냐, 규준지향 평가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카테고리 나누냐면 목적과 그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준거지향 평가에서의 기준은 준거입니다. 규준지향 평가에서의 평가 기준은 규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준거지향 평가는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pass or fail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규준지향 평가는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기능은 선발에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후루룩 이렇게 해버렸는데요. 준거지향 평가의 평가 기준이 준거다.
이것은 규준이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좀 어려워 보이시죠? 그런데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준거지향평가는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절대평가. 또 다른 말로는 목표지향평가라고도 해요. 그리고 규준지향평가는 다른 이름이 상대평가입니다. 아, 이제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절대평가의 기준이 준거라고 하는데 이 준거가 뭐겠습니까? 준거. 준거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그 이전 시간에,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수행 목표 진술할 때 배웠었죠. 수행 목표 진술할 때 3요소가 있었습니다. 1, 2, 3. 첫째, 조건이 제시가 되고요. 두 번째, 준거. 우리가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제시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구체적인 외현적 행동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준거가 뭐라고 했나요? 프로그램을 종료했을 때 목표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바로 준거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죠.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해주는 준거를 설정해놓고 그 준거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목표 지향 평가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즉, 제 강의에 제가 기대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는데요. 제 수강생들이 모두 이 목표에 도달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A+를 받는 겁니다. 절대평가죠. 그런데 상대평가라는 건 뭔가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규준지향평가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규준이라는 것은 일종의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집단? 뭐 이런 의미예요. 혹은 평균이라는 의미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특정 개인의 성적이 그 집단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준지향 평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서열을 매기는 것이다. 이것은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즉 수강생이 뭐 30명이다 그러면 30명 중에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그러니까 등수를 매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규준지향 평가를 하는 이유는 선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대학교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럼 그 입학 성적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성적을 보고 누가 가장 잘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한 학생부터 딱 그 입학 정원만큼 선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등수가 필요합니다.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등수, 순위를 매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내볼까요?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순수한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유형은 규준지향 평가일까요? 아, 잘못 말했네요. 준거지향 평가일까요? 규준지향 평가일까요? 교육 목표의 그 순수성에 부합하는 것.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순위를 매기는 게 저의 이 교육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최대한 가능한 한 모든 학생들이 제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게 더 이 교육의 순수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1번. 모든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순수한 목표다. 2번. 아니다. 그건 거의 현실로 불가능하고 순위를 매겨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분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의 순수한 목표다. 자, 1번, 2번. 무엇인가요? 그렇죠. 1번이죠. 서열을 매겨서 선발하는 것은 그 교육을 하는 당사자들 간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쪽에서 그러니까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상급 학교가 되겠죠. 중학생이면 고등학교면 대학교에서 선발을 목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지. 내가 지금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서열을 매기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의 목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평가는 또는 규준지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의 순수한 의도와 무관하다. 교육의 순수한 의도는 당연히 교육 참여자들이 모두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적을 모두 100점 만점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서열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순수한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절대평가 혹은 준거지향 평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준거지향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평가예요. 준거지향 평가. 교육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목표 지향 검사 혹은 준거지향 검사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출발점 기능 검사. 이건 뭐냐면 학습자들이 이미 숙달했어야 할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고 특별히 요구되는 사전 기능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재난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이거는 사전 학습이 아니라 여기 출발점 기능.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이미 숙달되어 있어야 될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어떤 안전사고 대비 훈련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사전에 숙달돼야 될 어떤 기능이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출발점 기능 검사를 생략해도 됩니다. 굳이 찾는다면, 굳이 학생들이 숙달했어야 될 기능이 있다. 그걸 찾는다면 뭐 그런 거겠죠. 글씨를 읽을 줄 아는 능력. 매뉴얼이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매뉴얼을 이해하려면 글씨를 읽어야 되잖아요. 아주 이런 기본적인 것 아니고서는 특별히 요구되는 어떤 선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활동 같은 경우, 가령 뭐 수영 상급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당연히 초급이나 중급에서 숙달했어야만 되는 그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전에 숙달되었어야 될 기능을 검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출발점 기능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유형은요. 사전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혹은 우리가 진단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다룰 내용들을 혹시 학습자들이 이미 다 숙달하고 있는지, 혹은 아니면 한 반 정도 숙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아예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궁극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을 미리 시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중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데요. 이 시험 문제를 조금 이렇게 간략화해서 미리 시험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전검사에서 학생들이 모두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가르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 놓고 사전검사를 실시했더니 모두 다 알고 있더라. 그럼 이 프로그램 개발했던 일들이 모두 헛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아예 개발 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실시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난이도로 어떤 내용을 더 강화해야 될지 등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출발점 기능검사,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개발 전 혹은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실시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한 번에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출발 전 기능검사의 문제와 사전검사의 문제를 한 번에 예상되는 학습자들에게 주고 사전에 미리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는 프로그램 아예 개발하기 전에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실상은 이 참여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선별적으로 혹은 비슷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참여할 그 대상자들과 비슷한 어떤 그 군이 있다면 그들 중에 몇 사람들에게 파일럿 테스트처럼 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들이죠. 출발점 기능검사, 사전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이 준거지향 검사로는 연습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뭐 리허설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내용은 프로그램 중에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건데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그 중간중간 막 이렇게 퀴즈도 우리가 내서 실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 뭐 게임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검사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습 검사는 형성평가, 우리가 앞서
그 목적에 따라서 형성평가냐 총괄평가냐 했었잖아요. 그렇죠? 형성평가로서의 기능을 주로 합니다. 물론 이 연습 검사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형성평가뿐만 아니라 총괄평가의 기능도 물론 할 수가 있는 거죠. 총괄. 근데 보통은 형성평가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보통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요. 그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주면서 프로그램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참고합니다.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으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요. 잘 못 따라온다. 그러면 속도를 조절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이 딕과 캐리 모형을 사실은 약 2주 안에 집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원래 목표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 후기를 이제 작성을 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들면서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중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내용도 그 속도를 조절해서 그래서 이 단계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 모든 단계 후반부에는 전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랩업 한다고 하잖아요. 종합적으로 리뷰하면서 큰 그림도 다시 한번 또 그려볼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합리 모델로서의 체계적 개발 모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짧게 구성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의 그 이해 여부, 그 퀴즈 점수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의 수강 후기 올려주시는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 나가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네, 상당히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안 되면 계속 질문하시고 따져 묻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후검사 유형인데요. 미리 설정된 수행 목표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취도,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 그리고 평가 유형 중에 특히 총괄평가죠. 총괄평가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자의 수행평가로 그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까지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거지향 검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학생이 통과를 해야 모든 학생이 A 학점을 받아줘야 성공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많은 이 강좌가 상대평가를 실시해서 반드시 그 수강생 중에 B학점이나 C학점 받는 학생들이 나와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적을 매기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원래 그 교육의 순수한 교육적 의도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상대평가를 실시해야만 되는 이유는 그 교육기관에서 내리는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순위를 매겨두었으니 이 우리 대학에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의 A 학점을 받은 사람만큼은 우리가 그 퀄리티를 인정해주는 학생들이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취업기관이 되겠죠. 취업기관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참고하시라 그런 겁니다. 교육 목표 달성도를 확인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성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대 평가로서 받게 되는 성적 A, B, C 학점은 여러분들이 이 성적을 가지고 어디에 제출해서 그 기관에서 여러분들 선발할 때 참고용으로 참고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상대평가를 해야만 되는 강좌에서 저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뭐냐면 저는 사실은 모든 수강생들이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수업 활동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사실 제 강좌 매 강의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 귀찮지만 수강 후기를 올리시라고 하는 것도 저의 그런 열정적인 의도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불갑을 C학점을 또 줘야 되는 거죠. 이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딜레마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수강 후기를 제때 못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업 참여를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출석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성적을 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제가 기준을 정해놓고 성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열정으로 제가 원하는 학습 목표에 모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저만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모두 야, 우리 다 같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생하는 우리 동료들 모두 성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에 맞는 것이 바로 준거지향 검사. 절대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절대평가로 성적을 다 짜놓고 다만 최종적으로 이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상대평가에 맞추어서 성적 순위를 다시 성적을 다시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다 A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서에 따라서 A, B, C가 나뉘어지는 거죠. 이것이 상대평가입니다. 또 모든 학생들이 C나 D를 받을 수 있는데 받아야만 되는데 절대평가상 준거지향 검사 결과 모든 학생들이 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막 C나 D예요. 근데 이걸 상대평가로 하게 되면 C 맞을 학생이 A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또 막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네. 자, 상대평가는 순위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딕과 캐리 모형에서 말하는 그 딕과 캐리 모형의 5단계 평가도구 개발에서의 평가도구는 절대평가 그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취 행동에 따른 문항의 유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성취 행동의 유형이 무엇인가를 진술하거나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그 프로그램의 목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완성형, 문장을 써놓고 빈칸을 채우시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답형, 문제를 짧게 내고 그냥 한 줄로 답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까요? 딕과 캐리 모형의 5단계 평가도구 개발에서 이 평가도구는 어떤 유형의 검사 유형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 내면 여러분들은 준거지향 검사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단답형. 연결형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쪽에는 개념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 개념에 대한 설명,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있고 설명들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짝을 짓는 거죠. 짝짓기. 연결형. 그 다음에 이제 선다형. 선다형은 객관식 시험이요. 뭐 OX 문제도 선다형입니다. 그리고 사지선다형, 뭐 오지선다형 이런 게 있겠죠. 자, 여기까지. 어떤 개념에 대하여 진술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어떤 규명하는 이런 형식의 목표는 어떻게 측정한다? 완성형이나 단답형이나 짝짓기 연결형이나 혹은 선다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매우 쉽죠. 자, 뭔가 헷갈리는 내용을 제시하고 변별하라. 혹은 다음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선정하라. 혹은 위치를 확인해서 이렇게 뭐 이야기해봐라. 뭐 이런 식의 문제죠. 이런 경우는 단답형, 연결형 또는 선다형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취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거나 판단을 내려야만 되는 그런 것이 요구되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문제 상황을 주고 해결해봐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뭔가 복잡한 이슈를 제기하고 찬반 토론하시오 이런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냐면 간단한 거는 단답형이나 혹은 연결형으로 혹은 선다형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논술 형식으로 서술 형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주로 하게 됩니다. 혹은 뭔가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 혹은 그 산출물뿐만 아니라 그 산출물에 대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토론 활동 같은 경우도 체크리스트를 놓고서 찬반 토론할 때 제대로 토론을 하고 있는지 그 토론에 필요한 요소들을 반영해 가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논거를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등의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개발하기 혹은 구축하기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시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구축하시오. 뭐 등등등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네, 서술형 혹은 산출물 평가 혹은 체크리스트 평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행하기나 혹은 뭐뭇에 대한 선택하기, 특히 태도 목표일 때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평가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앞에 이제 윗부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평가가 비교적 용이한 겁니다. 평가가 용이하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채점을 할 때도 이 친구가 제대로 이해했구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가 부담이 좀 적은데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난이도에 평가할 때는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한다. 하지만 이 체크리스트 평가할 때는 학습자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평가자, 즉 이 지도자의 어떤 그 식견, 그 능력,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취행동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문항의 유형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첫째, 평가 목적 및 기준에 따라서 형성평가냐 총괄평가냐가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형성평가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목적이 프로그램 개선이 목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써놓을게요. 또 헷갈리실라. 프로그램의 개선이 목적이다. 혹은 학생들 대상으로 형성평가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쉽게 조절하는 거죠. 학생들이 너무나 잘 따라온다 그러면 난이도를 좀 더 심층적으로 수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개선. 자, 그 다음 총괄평가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의사결정.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왔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취도, 그러니까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성취 여부를 확인해서 아이 학생들에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고 해서 딱 이렇게 낙인을 찍어주는 겁니다. 너는 합격, 패스, 쿵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성적을 주는 걸 말합니다. 여기는 평가, 성적이죠. 성적을 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준거지향평가 혹은 규준지향평가로 나뉘는데요. 자, 이때 준거지향평가의 그 기준은 학습 목표, 수행 목표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규준지향 검사에서의 그 평가 기준은 평균 집단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서열을 매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발이 목적이다 라는 거죠. 근데 절대평가, 준거지향평가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교육적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의 평가, 즉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는 준거지향 검사다, 절대평가다 이야기했죠. 자, 세 번째, 준거지향 검사는 출발점 기능 검사, 사전 검사, 연습 검사, 그리고 사후 평가 유형이 있다. 자, 이때 출발점 기능 검사와 사전 검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이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측정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연습 검사는 프로그램 과정 중에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평가의 기능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후평가는 총괄평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성적을 부여할 목적으로 학습 목표에 제대로 도달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성취행동 유형에 따라서 검사 문항의 유형도 달라진다 해서 이 성취행동의 유형이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냐 설명하는 것이냐서부터 시작해서 태도 목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펴보았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도 사용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이 딕과 캐리 모형에서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진입한
평가 도구 처음에 이제 수행 목표 진술이었죠. 네 번째 단계. 수행 목표 진술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수행 목표 진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평가 유형은 준거지향 검사였다는 점, 그리고 그 준거지향 검사에는 이런 유형들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수업은 이것에 이어서 수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평가 이르기까지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좀 있네요.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